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폐의약품이 어떤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폐의약품과 관련된 제도들, 각종 국내 제도뿐만 아니라 해외 제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의약품과 관련된 폐기물 관리법, 국내 법령이나 조례 등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유럽연합,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에서 폐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도 폐의약품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 즉 환경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는데요. 폐의약품이 물론 다른 경제적인 요소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약으로 만났을 때는 이런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하지만 폐의약품이 되었을 경우 우리가 몸이 아파서 몸이 나으려고 먹었던 그 약들이 천사 같은 모습이 폐의약품으로 인해서 다시 이런 악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약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인간에게 독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인데요.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버려진다라면 계속 천사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인간에게 많은 이익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약간의 어떤 인간에게 악영향으로 돌아온다거나 또는 폐의약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긴다라면 결국은 약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인간에게 독으로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약간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넣어봤고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폐의약품이 어떻게 환경오염을 시키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폐의약품을 무심코 하수구에 버리거나 하수구뿐만 아니라 싱크대, 변기, 과거에 이렇게 버린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폐의약품을 하수도에 버리거나 만약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했을 경우 이 종량제 봉투가 매립이 되어서 다시 그것이 침수로 인해서 하천이나 또는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토양에 고착되었을 때 항생물질이 하천과 토양에 많은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폐의약품은 반드시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 오남용의 이유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폐의약품이 결국은 되돌아서 생태계를 교란시켜서 인간에게 되돌아올 수 있는 점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의약품이 반드시 분리수거가 되어야 된다라면 반드시라는 말은 결국 법령으로 정해서 어떤 강제성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아졌고 폐의약품뿐만 아니라 분리수거나 환경에 대한 관심, 과거에는 어떤 환경에 대한 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제 필환경 시대라고 할 만큼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필환경 시대에 우리가 무심코 버린 폐의약품이 결국은 다시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면 정말 그 심각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신체적인 기능, 여러 가지 생활 측면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폐의약품이 다시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과정인데요. 우리는 정말 내가 조그마한 이 약 하나로 인해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냥 귀찮으니까 아니면 이 정도야. 물론 그 약 성분이 매우 미미한 성분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인 복용에 의해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무심코 버려지는 하수에 버려지는 이런 폐의약품의 양이 너무나 방대하고 또 지속적으로 지금 몇십 년간 이미 이렇게 버려진 약들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대상에 따라서 폐의약품을 가정에 있는 어떤 그 의약품으로 한정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가정에 있는 폐의약품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또는 뭐 농약 성분, 어떤 농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런 약품들 또는 공장에서 어떤 그 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약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약품들도 결국은 하천과 토양에 어떤 형태의 미미한 양이라도 잔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태계 교란을 시켜서 결국 먹는 물, 그것이 다시 되돌아서 먹는 물이나 동식물을 통해서 가장 상위 포식자인 우리 인간에게 재유입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버려져야 올바르게 소각 처리되어야 할, 폐기되어야 할 약들이 안 좋은 성분으로 우리 인간에게 되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폐의약품과 관련된 법안을 살펴볼 텐데요. 이렇듯 심각한 폐의약품으로 인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폐의약품을 그냥 좀 잘 버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 의무를 가지고 우리 당연히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제대로 수거를 해야 된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필요하겠죠. 폐의약품과 관련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228곳 중에서 88곳만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상황입니다. 물론 2000년 11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은 조례가 제정돼 있을 수 있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사실 지자체별로 이런 다른 처리 과정 또 약사회와의 어떤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혼선을 조금 빚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듯 처리 절차가 지역별로 다르고 또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 봉투에 약을 버려서 담는 것이 법제화되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폐의약품을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제대로 배출을 한다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약간 법안 제정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실정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국내 법령 및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사항에 생활계 유해 폐기물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다 다르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심지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도 일부 지역에서는 있기 때문에 빨리 하루빨리 이런 국내 법령이나 조례가 정비가 되어서 많은 버려지는 잘못 버려지는 이런 폐의약품들이 올바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그 올바른 배출을 생활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폐기물 관리법을 잠깐 살펴보면요. 폐기물 관리법은 가정에서 나오는 이 생활 폐기물 중에서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을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런 생활계 유해 폐기물에 대한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서 그 성과를 평가도 해야 됩니다. 14조 사항이 다 나와 있고요. 또 동법 시행규칙 14조 별표 5에 의하면 폐의약품은 소각 처리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조례 제정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라는 것이죠. 생활계 유해 폐기물 관리 지침에 의하면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이런 폐의약품은 무상으로 배출하되 약국이나 보건소,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만약 폐의약품을 버리는데 비용을 받는다라고 한다라면 또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몰래 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폐의약품은 버릴 때 무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에서 지침을 정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뭐 이렇게 정해 놓아도 아직 그 일반적인 가정에서 약국까지 가기 귀찮은데 보건소 갈 일이 잘 있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시간에 배울 텐데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배출이 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경로당을 통해서 수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가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손쉽게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생활계 그 유해 폐기물 관리 지침에 의하면 의약 도매상 등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폐의약품이 생활 폐기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처리 체계 내에서 처리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배출 및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폐의약품 수거, 가정 내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가정 내 폐의약품을 배출 장소로 지정된 약국통을 통해서 배출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대구에서도 홈페이지나 또는 뭐 안내문 등을 통해서 이제 약국으로 갖다 주세요. 뭐 나중에 저희가 리플렛도 보여드릴 텐데 폐의약품을 어디로 가져가야 될지 어떻게 버려야 될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자체 홈페이지나 전광판 또는 지역 방송이나 반상예보 등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폐의약품 배출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뭐 관련 단체, 뭐 지역 약사회 등과 협의를 해서 매월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정해서 집중 수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폐의약품 수거의 날, 즉 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폐의약품 수거의 날로 정해서 그날은 수거를 해 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매월 셋째 주라고 정해 놓았지만 꼭 셋째 주가 아니라 뭐 둘째 주, 첫째 주, 셋째 주로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사실 뭐 폐의약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다라면 굳이 매월 셋째 주에 꼭 수거를 하지 않고 다음 달에 함께 수거를 해도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폐의약품과 관련된 조례를 잠깐 살펴보면요. 생활계 유해 폐기물 관리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폐의약품 수거 처리 관리는 지자체의 어떤 의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서 일부 지자체는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수거함을 설치해서 불용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 또 수거 장소에 대한 안내, 표지판, 수거 위치, 설치 장소 뭐 이런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례 제정이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한 30% 정도에만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고요. 이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또는 시민의식의 어떤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또 그 지역에 조례 제정을 건의할 수 있겠죠. 충분히 시민 한 사람으로서 건의하고 또 법안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올바른 절차를 통해서 폐의약품이 수거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의 목, 또 나의 목, 우리 시민들의 몫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폐의약품과 관련된 법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조례 제정이나 법에 대한 강제성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지만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인체용 의약품 관리 지침에 의해서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외부 포장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예전에는 담배 포장지에 보시면
예전에는 그냥 담배 이름만 적혀 있었지만 이제는 이 담배 포장지에 이 담배를 흡연을 했을 때 오는 부작용, 어떤 병을 초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외부 포장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유럽연합에서는 이런 불용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는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어떤 환경이든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런 주의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외부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불용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수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많은 회원국에서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약국의 폐의약품 회수가 의무화되었고요. 2009년 공중보건법에 회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폐의약품 수거에 프랑스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요. 2018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프랑스에서는 약 10만 675톤이 폐의약품이 수거가 되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1인당 159g에 해당이 되는데 반면 국내에서는 2018년에 376톤만 수거가 되었어요. 1인당 7.3g이 회수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물론 폐의약품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 국내의 수거량이 적다라면 정말 좋은 사례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어떤 시민의식이 그닥 높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59g과 7.3g이면 상당한 차이죠. 프랑스에서는 이렇듯 폐의약품 회수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의 경우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폐의약품 배출 관련 법을 통해서 약국과 마약 단속국 DEA에서 불용의약품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렇듯 폐의약품 배출관리법을 만들었는데요. 마약 단속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약품 수거 지정일 그리고 수거 장소 등을 안내해주고 있는데요. 만약 내가 내 주소를 입력을 한다라면 그 홈페이지에서 내 집과 가까운 수거 장소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편 반환 프로그램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렇듯 수거일 안내나 수거 장소 그리고 우편으로 약을 되돌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또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반환하는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좀 유용하지 않을까. 특히 도서상관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경우인데요. 자, 캐나다의 경우에는 주 법령에 따라서 생산자 책임제 폐의약품 수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약회사에서 이미 수거에 대한 책임을 만든 제도화 시켜놓은 것이죠. 내가 만들었으면 네가 수거해가라. 즉 내가 만들기만 만들어서 파는 것만 신경을 쓰지 말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결국 이 폐의약품이 발생했을 때 수거해서 어떻게 다시 회수할 수 있을지까지 고려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비영리 단체인 HPSA가 이 폐의약품 수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비영리 단체에서는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폐의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내에는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법령으로 어떻게 정해놓았는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폐의약품이 어떻게 수거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인 다음 시간에는 이렇듯 폐의약품으로 인한 문제점 심각한데 어떻게
제대로 올바르게 수거할 수 있을까? 올바른 수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